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단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망원경을 발달시키라. 그게 진리예요. 망원경이 진리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어디 극단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극단과 나를 연결하는 라인에 있는 것이요. 그 라인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그래서 언어학과 수학이 진리라. 그래서 언어를 발달시키고 수학을 발달시키면 그게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구조론은 어떤 둘을 연결시키는 라인이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서버와 서버 간에 이렇게 해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두 서버 간에 이쪽에 신호를 보는데 이쪽에 숫자 1 보내면 저쪽에서 숫자 2 이렇게 보내기로 되어 있어요.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이 라인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버에서 저 서버로 아무도 안 보내면 라인이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이쪽에 1 하고 보내면 이쪽에 또 2 하고 보내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이 인사하는 것도 그런데 그냥 하는 거야. 라인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해커들은 그걸 노려서 1 하고 정보를 보낼 때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하면서 엄청난 많은 정보를 요청해버려요. 100만 개의 1이라는 문제를 내고 이 문제의 답을 100만 개의 단어로 답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본다고. 이 서버 안에 100만 개의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무 정보나 끌어서 100만 개 만들어 줘버린다고. 그러다 해킹 다 하는 거죠. 그렇게 100만 개의 정보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 비밀번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 수법을 쓰는 건데, 이게 중요한 라인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핑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괜히, 야, 밥 먹었냐? 그러고, 너 뭐하니? 그러고, 살아있냐? 너 안 죽었니? 그러고, 이렇게 라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는 거지.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꽁집 털어서 불 떼고 막,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런 쾌락이 있느냐 하면 신이 인간을 딱 만들 때 보니까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아, 저거라도 보상을 좀 줘야 이놈들이 말을 듣겠다고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이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훈련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나 쾌락이나 행복이나 뭐 오르가즘이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섹스를 하면 뭐 쾌감을 느낀다고. 왜 느끼냐고. 그거 안 느끼면 그걸 안 하니까 그렇지. 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무리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고, 근데 사람들이 까먹고 연결을 안 하고 잊어먹어버리니까 뭐 오르가즘이라든가 쾌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줘서 그걸 하게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다.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영화를 안 보잖아. 영화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재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 재미를 얻으려는 건 아니에요. 재미를 얻으려는 사람은 좀 이제 그냥 돈 보태지는 관객이고, 진짜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 수단이 영화라는 거죠. 그게 드라마고 음악이고 미술이고 예술이고 문화라는 건데, 문화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키자는 건데, 사람들 연결 자꾸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 연결시키지 해서 보상으로 뭔가 재미라도 넣어주자 하고. 근데 영화 평 쓰는 사람들 영화가 재미있어야 돼. 재미 그런다고. 재미 간단해. 그냥 심판 넣어주면 돼. 얼마나 쉬워. 그냥 주인공이 조난당했다. 그래서 주인공을 구조하려고 하는데 내부에 배반자가 있다. 누군가가 방해해서 주인공을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악역을 하나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린애를 한 명 딱 넣어서 엄마, 나를 구해줘. 그러고. 뻔하잖아. 영화 공식 딱딱 나오잖아. 상투적인 클리스에.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허무감입니다. 허무감. 다시 말해서 인간은 허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럼 허무에서 벗어나는 건, 허무의 반대는 뭐냐? 의미라는 거죠. 의미가 뭐냐? 사건을 연결시켜 가는 게 의미라는 거. 아까 했지. 라인이 살아있어야 돼. 내와 세상이 연결되는 라인이 죽은 라인인지 살아있는 라인인지 이걸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그것을 라인이 살아있어 내가 공을 주면 저쪽에서 공을 받는다. 또 내가 소문을 내면 소문이 전파된다. 이건 라인이 살아있는 거, 그게 의미고, 내가 열심히 소문냈는데도 바이럴 마케팅에 실패했다. 내가 회원 가입을 부탁했는데 회원이 전혀 늘지 않았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실패.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했는데 좋아요를 눌러주면 의미 있는 거고 100명한테 부탁했는데 한 명도 안 눌러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연결이 안 되는 게 허무라는 거죠. 인간은 이 사건의 연결을 원한다. 근데 아기 때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 엄마하고 딱 붙어 있잖아. 엄마가 막 등에 업고 다니니까 완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한 10살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엄마하고 슬슬 틀어져서 엄마한테 감춘다고. 너 어디 갔어? 놀다 왔니? 그러면 말 안 해. 친구집에 갔다 왔다고 말 안 해요. 너 혹시 담배 피우다 왔니? 그러고. 그래서 연결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2병에 걸려요. 중2병에 걸린다는 건 뭐냐면 부모하고 연결이 끊어지면서 세상과의 연결을 찾으려고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한 방 먹여야 될 텐데 막 이러고 세상을 엿먹일 연구를 하는 게 사춘기죠. 사춘기 질풍노도의식이 왜 분노가 있냐면 세상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 때는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아기 때는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엄마가 막 전화해서 너 왜 집에 안 오냐? 밥 먹으러 와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전화를 안 하기 시작하고 집에 안 들어와도 너 왜 어젯밤에 왜 안 들어왔니?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나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유기견 신세가 되었구나. 이래서 연결을 찾으려고 하는 게 중2병이다. 그게 사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보면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저쪽 구석에가 찌그러져 있어. 라파엘로는 소크라테스를 형님으로 생각 안 한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라톤의 그 이상주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도 있구나. 두 개가 있구나. 이러면 안 되고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야. 하늘과 땅이 이게 하나의 라인이라는 거죠. 하늘을 먼저 알아야 땅을 다음에 알게 되는 거지. 하늘을 모르면 땅도 알 수 없게 돼요. 하늘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땅이 뭐냐면 과학이죠. 수학이 없으면 과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왜 과학이 안 나오냐? 수학이 안 나와서 그렇지. 수학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동양 수학은 기하학이 없기 때문에 현실과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산술은 있어서 산술하고 현실하고 시키는 게 기하학인데 그 연결 라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핵심이 기하학이다. 기하학은 이 자연과학과 수학을 연결시키는 라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기하학보다 더 위에 연결하는 게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라고 하면 결과에서 자꾸 원인을 가서 맨 앞에 오는 대가리를 찾으려고. 대가리가 이게 머리칸이고 뒤에 꼬리칸이다. 설국열차를 보면 꼬리칸이 자꾸 머리칸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퇴계사상이에요. 제일 먼저 앞에 가서 대가리가 되자. 그 대가리를 찾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월포드인가? 월포드 형님이 위대한 월포드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에 엄청난 존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서 그 대가리가 없어도 돼 하고 대가리 잘라버려요. 그래서 파멸. 그래서 그 설국열차의 결말이 약간 허무해요. 허무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결론이 뭐냐고. 꼬리칸에서 머리칸까지 갔어. 문제가 해결됐냐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얼어붙은 지구가 녹아야 되는데 머리칸을 차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말이 좀 썰렁하다. 춥다. 그래서 역시 설국은 설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머리칸에서 꼬리칸으로 가야 돼요. 그냥 머리칸에서 꼬리칸으로 가면 결말이 나와. 꼬리까지 가면 이제 끝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꼬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와 꼬리 사이 끊어진 라인을 딱 복구해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머리가 꼬리를 흔들면 이게 흔들리네. 답이 나왔네. 끝. 영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의 이 공식은 이 끊어진 라인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끊어졌다. 이걸 딱 연결시키면 복원됐네. 그럼 사건 해결 끝.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된 라인은 한계라는 거죠. 이 한계를 찾아야 돼. 계속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가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설국열차를 성공시키려면 머리칸에서 꼬리칸으로 가야 된다. 가다가 머리와 꼬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결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정부가 머리고 부동산 업자는 꼬리입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동산 세력 안에서 제일 대가리가 있어요.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이 건설업자다. 건설업자를 조져야 돼. 만약 복덕방을 조져야 돼. 만약 강남에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100채를 갖고 있는데 그놈이 대가리야. 대가리를 죽여야 되고 자꾸 대가리를 찾고 있어.
근데 진짜 문제는 정부와 부동산 사이에 라인이 끊어진 거예요. 이 라인이 뭐냐? 이 선진국은 국유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국유지를 가지고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이 라인을 가지고 업자를 통제하는데 우리는 라인이 끊어져 가지고 정부가 업자를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라인을 복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부가 많은 임대주택과 국유지와 공급을 가지고 업자들은 날뛰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을 살려야 되는데 라인을 살릴 생각 안 하고 자꾸 부동산 업자 중에 저 대가리가 있어. 머리가 있어. 그놈이 누굴까? 그놈이 강남의 대치동이 저 부동산 아무개인데 그놈이 다주택자인데 아니야. 그놈이 청와대에 있어. 청와대 직원 중에 집 5채 갖춘 놈이 있다는데 아니야. 국회의원 중에 집 10채 갖고 있는 놈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서구자 대가리 머리카락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 멍청한 짓이야. 머리에서 꼬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꼬리를 흔들 수가 있지만 머리를 못 흔들어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법칙이잖아. 1 더하기 1은 2라고. 얼마나 쉽냐고. 중학교 1학년도 머리가 꼬리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연결되는 것이다. 뭐냐면 초대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초대해주면 그것이 사는 목적이라고.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초대받는 데도 없으면 그것은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실패죠. 그게 다예요. 돈 많고 뭐 어쩌고 해봤자 돈이 많으면 혹시 초대장이 사방에서 오지 않을까 그걸 기다리는 거야. 돈이 없어도 초대받는 방법이 있어요. 저 깊은 산골에 가서 땅 좋은 데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네. 제가 이론론에 대해서 두 편을 썼는데 하나는 이론론의 사유고 하나는 이론론의 사유를 훈련하자는데 뭐 같은 얘기지만 이 에너지와 사건이 있어요. 에너지는 그 사건의 원인이에요. 에너지는 잠복되어 있는 상태, 아니 사건이 안 일어난 상태야. 그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반드시 있어야 돼. 사람들은 모순이 없는 완전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모순이 없는 완전체는 없어요. 그 모순이 없으면 붕괴되어 버려요. 모순이 있어야 이게 존재가 있는 거예요. 동적 상태로 있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인데 흔들려야 돼. 그것이 에너지죠. 사건은 뭐냐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이런 어떤 입자, 원자, 물질, 알맹이, 뭐 호두, 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인간이 지어낸 관념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에너지와 사건이 있을 뿐이다. 사건은 개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자꾸 입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개를 찾아야 돼. 개라는 게 시스템인데 연결된 게 개라는 거죠. 근데 입자는 딱 있어요. 이렇게 딱 있는데 뭐 이렇게 딱 있다고. 아, 이게 입자다. 걔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버 두 개가 계속 신호를 주고받아요. 이렇게 계속 신호를 이쪽에서 1 하고 보내면 이쪽에 2, 이쪽에 암호를 보낸다고. 군인들 그 암구어 하듯이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와 개가 뭐가 다르냐 하면 입자는 그냥 공간에 있어요. 그냥 이 공간에 입자가 있는 거야. 근데 개는 시공간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 사람이 나와 되어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사람이 받으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간이 걸려. 전화를 해봐야 알아. 전화하려면 막 다이얼 돌려야 되고 버튼 눌러야 돼. 그래서 이 공간의 입자가 아니라 시공간의 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입자는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하려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개라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빠져주는 겁니다. 일을 진행할 때 좋은 개는 계속 빠져줘야 돼요. CEO가 명령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사한테 권한이 넘어가서 이사가 이제 부장님한테 권한을 넘겼어. 부장님이 과장님한테 넘겼어. 그럼 현장에 있는 말단 직원까지 권력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빠져야 돼. 근데 어떤 부장님이 집에 안 가는 거야. 오후 6시가 지났는데도 계속 책상에 앉아있어. 그럼 다른 직원도 퇴근을 못하고 있는 거야.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연결이 이렇게 전달되어 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붙들고 있어. 일단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는데 딱 줘야 되는데 안 놓는 거야. 돈을 준다면서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권력 남용입니다. 권력 남용.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상황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순재 사건. 권력 남용이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 지나면 퇴근시켜줘야 되는데 퇴근을 안 시켜주고, 뭐, 이삿짐을 날라달라, 뭐, 커피를 타와라, 뭐, 분리수거를 해달라. 이건 뭐냐면, 연결을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비리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좀 재벌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넘겨야 되는데,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이 그 재벌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재벌이 있고 이 하청기업이 있다면 이렇게 일을 딱 넘겨주고 딱 끝나야 되는데 아들이야, 친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져. 그래서 하청기업에서 재벌기업 돈을 빼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희라면 아들 이재용이다. 보이지 않게 이재용이 이건희 회사의 재산을 사살 빼먹는 거예요. 배임이지. 이건희를 고발해서 깜빵에 보내야 돼. 근데 이건희는 뻗어있기 때문에 지금 깜빵에 보낼 수가 없죠. 우리나라 재벌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사가 있고 이재용 회사가 있는데 이재용 회사가 이건희 회사에 이렇게 라인을 꽂아서 계속 이거 몰래 이거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주식을 산 외국인은 손해를 보는 거죠. 한국 기업은 그 자식들한테 몰래 그렇게 빼돌린다, 재산을 빼돌린다 이렇게 되니까 코리아 리스크 뭐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터 이런 게 생겨서 한국 주식은 일단 주가를 반토막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주식은 지금 반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최근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게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는 반값이에요. 지금 한국 주가는 헐값이야, 똥값이야. 왜 이렇게 됐냐? 한국 회사들은 자식이 아버지 회사 돈을 빼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임을 저지르고 투자자 이익을 가로챈다고. 대주주 이익을 오너가 자기 아들한테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권력 남용이고 이게 연결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연결이죠. 머리가 꼬리를 지배하는데 꼬리가 머리를 싹 다 빼가버려요. 아들이 아버지 회사 골수를 빼먹어버린다고. 그런 게 어딨어. 미친 짓. 대부분 범죄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하극상이죠. 모든 범죄는 하극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쟁에도 좀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공격과 방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론론을 보면 능동적 공격과 수동적 공격이 있을 뿐이에요. 방어는 없어. 자, 여러분,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100% 창이 이깁니다. 창이 졌다. 그럼 더 센 창을 가져오면 되잖아. 제일 센 창이 뭐냐면 핵이에요, 핵. 핵을 막을 방패가 있냐? 없어. 수소폭탄, 중성자탄 나왔어.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센 창은 중성자탄이고 수소폭탄이고 이걸 막을 방패는 없습니다. 그럼 왜 평화가 유지가 되냐? 창은 창으로 막는 거예요. 방어도 창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창을 들고는 나도 창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로 창을 막는 게 아니고 창으로 창을 막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창과 방패라는 말 자체가 개소리고 그 못은 아니에요. 무조건 창이 이기게 돼 있어. 왜냐면 창을 찌르는 사람은 팔 힘이 엄청 세. 마동석이야. 근데 방패를 드는 사람은 힘이 없어. 비리비리한 놈이야. 이러면 또 아니야. 힘센 사람이 마동석이 방패를 들면 다르지 않아. 똑같아요. 모든 방패는 똑같습니다. 방패를 마동석보다 더 힘센 사람이 들고 있다고 해서 방패가 더 튼튼해지지 않아요. 똑같아. 방패는 약하고 강하고 없어요. 근데 창은 힘센 사람이 찌르면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죠. 창 뒤에다가 로켓을 다루면 못 줄 거야. 무조건 창이 이깁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가 모순이라는 것은 아직 이 구조론을 모르는 바보들이라는 얘기고, 여러분은 구조론을 배웠으니까 끝까지 가면 창이 이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전쟁을 할 때 공격적인 전략이 있고 방어적인 전략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1차 대전이나 미국 남북전쟁이나 2차 대전의 그 쿠르스크 전차전 또는 르제프 전투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먼저 요충지를 장악해요. 그리고 교두보를 만들어요. 볼록하게 만들어. 교두보라든가 요충지를 핵심을 딱 그 점을 장악한 다음에 상대방이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되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희생을 내더라도 이거는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면 다 죽이는 거죠. 요게 1차 세계대전 미국 남북전쟁부터 일관된 전술이고 요 전술로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다 이겨요. 독일군도 소련군이나 볼 거 없어. 그냥 요 전술 쓰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런데 1차 대전 또 원래 독일군이 이 전술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해서 잘 안 돼서 망한 거지. 원래 그 전술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먼저 성공을 해서 프랑스의 제일 핵심 알짜배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목숨 걸고 그걸 뺏으려고 할 거 아니야. 있는 군대 없는 군대 다 끌고 나올 거냐. 그럼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기잖아. 그럼 간단해.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있는 게 아니고 능동적 방어가 있고 수동적 지형을 이용한 방어가 있는데 능동적 공격과 지형을 이용한 공격이 있는데 지형을 이용하면 그게 방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적의 땅에 싸운 공격이고 우리 편 땅에 싸운 방어인데 우리 편 땅에 싸워야 지형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형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공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도 마찬가지고 이 방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유인 전술이에요. 유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창이 방패를 이길 수도 있고 방패가 창을 이길 수도 있어. 좋은 방패, 엄청 튼튼한 방패 가져오면 되잖아. 현실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병신짓이에요. 적군이 오지도 않는데 튼튼한 방패 만들어봤자 돈 낭비죠. 자기 혼자 만리장성 쌓고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머저리짓이에요. 머저리짓. 실제 중국이 만리장성 쌓아서 그걸로 재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방패로 창을 이길 정도의 능력이 되면 자기들이 창을 갖고 공격하면 되지. 뭐하러 수비하고 있냐고. 몽고는 방어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싸움 이기니까 그냥 공격하지. 방어할 이유가 없죠. 네, 창이 방패에 이긴다는 것이 창과 방패의 원래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격과 수비가 있다면 정의 속에 먼저 선택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건 좀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격과 방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동적 공격과 능동적 공격이 있을 뿐이다. 적의 땅에 싸우는 공격과 아군 땅에서 싸우는 공격이 있을 뿐이다. 어떤 상태든 먼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일단 방어를 한다고 하면 먼저 요새를 구축해야 되고 참호를 파야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참호를 파고 요새를 짓는 것 그 자체가 공격인 거예요. 적군이 막 요새를 짓고 있으면 너 왜 요새를 짓냐 하고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는 게 봉건시대 이야기인데 우리가 막 철조망을 쌓고 휴전선에 탱크벽을 만들고 하면 북한 쪽에서 남한이 도발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지만 북쪽에서는 그게 바로 전쟁 준비야 그러죠.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너 왜 핵무기 갖고 있니? 우리는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어 그러거든. 근데 핵무기를 갖는 그 자체가 공격입니다. 그게 무슨 방어야? 꼭 전쟁이 일어나야 전쟁 땡한 그때부터 그게 선전포고라는 기준이 어딨어. 그게 개소리고. 서로 간에 긴장이 존재하면 그게 이미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조론으로 보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긴장을 조성한 행위고 그 자체가 공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한 건 공격이에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야. 물론 북한도 이제 미국이 핵을 갖고 위협하니까 그랬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방어지만 미국 빼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공격 행동이다. 그래서 공격이냐 방어냐 이건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고 구조론을 보면 이론론을 보면 선제적 공격과 수동적 공격이 있을 뿐이다. 지형을 이용한 유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적진으로 뛰어드는 게 있고 진지를 만들어 놓고 유인하는 공격이 있다. 둘 다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둘로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냥 보면 다 이원으로 보여. 자세히 보고 어도들 훈련을 해서 세상은 이론에 의해서 돌아간다.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통제 가능성이라는 관점을 봐야 돼요. 뭐냐면 항상 보면 이 작용 쪽은 통제할 수 있는데 이 수용 쪽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칼로 도마 위에 생선을 내리친다면 칼은 조절이 가능해. 더 세게 칠 수도 있고 살짝 칠 수도 있고. 근데 생선은 조절할 수 없잖아. 생선이 갑자기 막 힘을 빡 줘가지고
칼날이 안 들어오게 막아버린다. 이게 불가능해요. 물론 조금 가능하지만 그건 생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펀치로 팍 때릴 때는 근육 힘을 주면 돼요. 근육 힘을 빡 주면 주먹을, 펀치를 튕겨낼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별도의 사건이에요. 근데 구조론을 보면 칼자루 쥔 쪽만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가 갈등이 있으면 기업한테 책임을 묻고, 정부와 부동산업자가 갈등이 있을 때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있을 때는 어른이 잘못한 거고, 에너지를 가진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궁극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영화에는 배트맨도 있고 조커도 있는데, 히어로도 있고 빌런도 있는데, 주인공은 히어로라는 거죠.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빌런이 너무 세면 그 밸런스가 깨진 거야. 그래서 운전사도 책임 있고 승객도 책임 있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운전사가 잘못이에요. 승객은 잘못이 없어. 물론 승객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건 별도의 사건이고, 보통 구조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핸들을 쥐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장이 잘못한 거지 직원한테 잔소리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사건이 통제되는 거예요. 일단 스프링을 꽉 눌렀어. 근데 반발하니까 스프링 너 왜 반발하니? 이러면 안 되죠. 막 스프링한테 화내면 그건 멍청한 거죠. 스프링을 누르니까 반발하는 거지. 안 누르면 반발 안 할 거 아니야. 풍선 효과도 같은 거예요. 정부가 풍선을 이렇게 눌러. 그러면 뛰어나온 거야. 너 인마 여기 왜 튀어나오니? 어? 왜 서울을 억압하니까 지방 가격이 오르고, 지방을 또 억압하니까 다시 서울이 오르고, 또 다시 서울을 오르고, 또 지방 부동산이 오르고, 지방 오르니까 다시 서울을 오르고, 너 왜 말을 안 들어? 풍선, 너 이게 나쁜 풍선이네. 막 이러고, 참 나쁜 풍선. 이러고 막, 풍선을 혼내주고. 그건 멍청한 거예요. 누른 사람은 잘못이지. 지가 잘못 눌러놓고 왜 풍선 탓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원론은 이 정부도 잘못이 있고, 풍선도 잘못이 있다. 좋은 풍선은 누른 대로 가만히 있더라. 굉장히 멍청해. 그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 모든 풍선은 누르면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는 풍선은 그 우주 안에 없어요. 그래서 풍선 탓을 하지 말고 정부 탓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론적으로 해야 답이 나온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약자도 잘못한 게 있고, 어른도 잘못한 게 있고, 그렇죠. 그냥 그건 별도의 사건으로 따로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야 되는 다른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무조건 칼자루 쥔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57분이 됐는데, 이제 소재가 고갈됐으므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내일은 뭐 소재가 있으면 방송을 하고, 소재가 없으면 방송을 안 하고, 밤사이에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뉴스가 빵 터지면 내일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도 없고 뉴스도 없으면 내일은 쉬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